자,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의 시작인 126페이지부터 할 건데 그 전에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선생님이 안 했던 거 같아, 맞지? 네. 우리말 수행평가 안내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자. 수행평가 안내는 팀지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보면 우리 1학년 때 통합과학 수행평가로 선생님이 내줬던 수행평가 기억나나?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림을 그린다고? 포스터. 포스터를 만드는 거였어. 어떤 포스터였지? 자신의 진도와 기권, 수권 강연과 수권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의 다양한 상호작용 사례 중에 자기의 어떤 관심 분야 진로랑 연결 지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연결 지어서 얘기해보자, 그렇게 했었던 거고, 요번 수행평가는 그 자신의 관심 분야 또 진로와 연계된 수행평가인데 이번엔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 그 기후 위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너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는 취지거든. 방식은 똑같아. 여기 이 PPT 파일 크기가 약 이제 4절지 정도가 되는데 이 PPT 안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내가 포스터를 만들어 보는 거다. 그럼 내용이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후 위기와 관련된 건데 여기 한번 보자. 자신의 관심 분야 및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아니면 활동, 현상, 변화, 예측 등이 기후 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탐구해보자.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걔네들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본인이 진로나 전공을 탐색해보고 이해하는데 좀 기회를 가지고 보고 이를 이제 소개하는 발표 포스터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만약 이제 시간이 있다면 기말고사 이후에 이 포스터를 반별로 혹시 발표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또 발표를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보려고. 요거 과정까지도 우리 1학년 때 했었던 것 같다, 맞지? 그래서 2학년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자. 참고로 이 수행평가는 작년 이제 너희들 선배들도 요 수행평가를 했어. 그래서 우리 4층 지구과학 고체 지구과학실에 보면 작년에 너희가 했던 그 포스터가 걸려있는 거 혹시 오가면서 본 적이 있을까? 네. 거기에 보면 작년에 선배들이 한 것도 있거든. 그 작년에 선배들이 한 것을 보면 요 수행평가를 했던 걸 거야. 그래서 본인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좀 하면 좋을지 좀 참고를 해보고자 한다면 여기 전시되어 있는 선배들의 어떤 수행평가 결과물, 산출물을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작년에 선배들이 했던 것이라고 해서 조언을 듣는 것은 당연히 괜찮지만 선배들의 활동 산출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이 들리거나 보이거나 또 유사도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최하점 성실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당연히 최하점을 주게 될 거다. 수행평가에서 최하점 받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제일 낮은 점수들만 쭉 받는다면 아마 한 10점, 70점 정도 될 거야. 아마 그 정도 받으면 지필평가에서 커버하기 힘들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유 귀찮아, 그냥 선배 거 그대로 할래, 이렇게 생각해서 괜히 그랬다가 걸리면 되게 부끄러워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자. 그리고 제출 기한은 선생님이 이제 시간에 대한 푸시를 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기말고사 전주, 우리 기말고사가 6월 27, 8, 9, 30일이거든. 그래서 6월 20일 화요일까지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안내를 했어. 여기 적혀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링크에 제출을 해주면 된다. 파일을 하나 업로드하면 돼. 학번 이름 적고 파일 업로드하고. 그리고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선생님이 점수 차이를 엄청 크게 내려고 할 의도가 아니야. 물론 잘한 친구는 좋은 점수를 주고 또 이제 잘 못한 친구는 이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좀 잘 못 줄 수도 있겠지만 배점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그렇게 큰 점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너희가 성실하게 여기 과제 평가 항목들을 잘 보고 제출을 해주면 본인의 스토리를 담아서 잘 제출해주면 대부분 이제 높은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활동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팀즈나 아니면 쌤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요 수행평가와 관련된 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선생님이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게요. 대신에 쌤 이렇게 하면 100점이에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은 안 되겠지. 뭐 미리 평가해 달라 이런 질문은 좀 곤란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업로드 해놓은 자료 너희들도 한번 확인해보고 학습지 따로 출력해서 안 줄 테니까 확인해보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자. 자료 전자기기 있으면 이거 띄워서 필기하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올려져 있는 것과 선생님이 수업 때 쓰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영상을 보여줄 건데 이 영상 저기에 올린다고 해서 PDF에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슬라이드들은 선생님이 우리 수업 자료에 올려놓은 것에서는 빠져 있을 거야. 자 그러면 해보자. 근데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거다.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다 했던 부분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자 교과서 126페이지 첫 번째 소개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대기 운동과 관련된 현상들 그리고 걔네들의 시간 공간적 규모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이 내용 뭐 미규모, 중규모, 그다음에 종간 규모, 지구 규모 요 표현들은 너희가 지구학 2에서도 다 배웠다. 맞지? 그리고 여기 수치들을 혹시 공부했을 때 다 외웠었을까? 너희가? 그렇지. 이런 것들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너희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은 이 각각의 현상들이 무엇인지보다는 이제 어떤 스케일로 일어나는지 상대적인 비교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지. 뭐 예를 들면 뇌우와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의 어떤 시간적 누가 더 오래 지속될까 당연히. 고기압, 저기압이 더 오래 지속이 되겠지. 그런 식의 상대적인 비교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있는 부분 읽어보면 되니까 하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 127페이지에 요 표층 해류의 여러 화살표들 또 흐름 방향 뭐 이름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이름 다 외워야 될까? 아니요. 그래 너희들의 희망이 이제 안 외웠으면 좋겠지. 그래 외우지 말자. 외우지 않아도 다 이제 나와 있고 하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고 뭐 이 이름들을 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겠다. 다만 뭐 알고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의 순환의 방향 같은 것을 너희가 뭐 체크를 하면 되겠지.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니까. 북반구는 여기 아열대 지역에 어떤 순환이 나타나지? 시계 방향의 순환이 나타나고 남반구는 또 그 반대의 순환이 나타나고 그런 특징들. 그리고 대기와 해양 운동의 유사성과 상대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유사성은 어떤 것 같아? 대기와 해양 운동의 유사성은? 반대? 뭐가 반대지? 대기와 해양의 반대야? 그럼 그거는 차이점인데? 유체니까 거의 비슷하고. 둘 다 유체니까 거의 비슷하다. 뭐가 있어? 유체적 성질은 같다. 유체라는 성질은 같다. 그럼 공통점 중에 하나겠다. 둘 다 약간 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그래, 맞지. 대기와 해양이 운동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 저위도에서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 대류와 순환의 과정으로 열을 전달한다. 이것이 수평 방향에 이제 전달일 수도 있고 연직 방향에 전달일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열을 전달한다. 또 우리가 배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용돌이와 같은 와류를 형성하기도 한다. 차이점은 뭘까? 속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속도가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아? 왠지 저 위에 있는 친구들이 더 빠르잖아요. 위에 있다면 대기들을 말하는 거네. 예. 그래, 맞아. 여기도 나와 있지만 대기는 해수보다 이제 점성이나 밀도 이런 게 작기 때문에 20배 이상 빠르게 순환한다라는 어떤 속도의 측면에서 또 있을 거고 또 비열이 누가 더 크지 당연히? 해양이 더 크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적인 여기서는 충격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어떤 열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존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대기보다 해양은 더 오래 충격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또 해놨더라고. 즉 달리 말하면 대기는 에너지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양은 이것을 천천히 해소가 된다. 그런 의미를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게 아닐까. 비열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유사성과 상대성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교과서 이 126, 127페이지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128페이지는 이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조금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지? 우리 이건 지구 시스템에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작년에 했었는데 무엇의 전달이 필요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려면 아니면 원인을 생각해 보려면 물이나 수증기 그래 그런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겠지. 물질의 전달, 서로 다른 권역에서 어떤 물질이 전달될 때, 그리고 그 물질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열이나 일, 그런 에너지가 필요할 거잖아. 그래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혹은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결국 물질이나 에너지의 전달이 필요하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서 보면은 해양은 대기의 열원이 되어 지구 표면의 열 수송은 주로 해양의 표면, 즉 대기와 해양의 경계, 여기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2-38 그림에서는 이제 열 교환이 일어나는 상호 관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 사실 쌤은 이 그림이 조금 이쁘게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조금 더 가져왔거든. 이게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해면에서의 열 교환이 일어나는 방식을 총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을 한번 알아보자. 자, 첫 번째는 어떤 방식이래? 태양의 단파 복사. 여기 나와있지? 태양의 단파 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와 해양의 장파 복사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열의 수송이 일어난다고 해. 그럼 여기서 단파 복사라는 말이 있고 장파 복사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단파, 장파 구분했을까? 파의 길이가 달라. 그래요. 이 태양 에너지의 주요 파장과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지구에서 전달되는 그 파의 주요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태양은 주요 파장이 어느 영역일까? 자외선. 짧은 친구. 가시광선. 그래 짧은 친구인데 맞아. 가시광선 영역에 주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있어. 요거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저 뒤에 흑체 복사 그리고 태양 복사, 지구 복사를 다 배울 거거든. 그때 아마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야. 어쨌든 미리 말하면 태양의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가시광선 영역이야. 그래서 단파 복사, 상대적으로 짧다라는 의미로 단파 복사를 하고, 우리 지구는 어떨까? 주로 적외선 영역에서 에너지를 이제 방출을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파 복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혹시 다른 교과에서나 너희가 미리 빈의 변이 법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 작년에 배워본 거 없었어. 작년에 어디에서? 전혜진 선생님. 지역 2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복사 법칙 중에 빈의 변이 법칙이 있는데, 비록 우리 지구 혹은 태양이 흑체는 아니지만 흑체 복사의 특징을 고려할 때 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파장의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해? 더 짧은 파장의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맞지? 그러면 태양 복사 태양의 온도와 그다음에 우리 지구의 표면 온도를 비교해 보면 어때? 태양은 약 몇 켈빈이지? 태양의 표면이? 8,000. 아니야. 3,000. 6,000. 아니야. 5,800, 6,000 정도 되거든. 그래서 온도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시광선 영역대에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고, 우리 지구는 켈빈으로 나타내면 몇 켈빈 정도 될까? 390. 맞아. 보통 290, 3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73 켈빈에서 조금 더 올리면 되겠지? 한 평균 15도, 20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287 켈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290 켈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략 300이라 해보자. 290, 300.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태양의 온도보다 확실히 한 20배 정도 어쨌든 낮잖아. 그러면은 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태양의 파장에 비해서 몇 배 더 크겠어? 20배 더 긴 영역에서 주로 파장이 방출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가시광선, 지구는 또 적외선 영역에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단파, 장파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 그리고 이번에 표현이 조금 읽는데 어색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대기에서 해양으로 혹은 해양에서 대기로.
장파 복사 차이에 의한 순수 장파 복사. 이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복사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더 많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열은 전달이 된다는 의미야. 이거는 뭐 화학 반응과도 비슷한데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뭐가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반응으로 보이고 혹은 역반응으로 보이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열은 해양에서 대기로, 대기에서 해양으로 동시에 전달이 되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장파 복사 중에 어디에 장파 복사가 더 큰가에 따라서 열의 수송이 방향이 정해지겠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2번을 읽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래? 기온 수온 차에 의한 현열 수송, 현열 수송 혹은 느낌열 수송이라고 하는데 이 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물질의 뭐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혹은 뭐 직접 뭐 닿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센시블한 열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제 잠열과 좀 반대되는 다른 개념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현열에 의한 수송은 보통 대류나 전도 이런 방식으로의 열 전달을 의미한다. 직접 뭔가 물질이 전달되거나 아니면 뭔가 닿아서 전달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해. 자, 그럼 현열 말고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있겠지. 바로 잠열. 그래서 네 번째, 증발할 때 발생하는 잠열로 인해서 열의 수송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열교환을 소개하고 있어. 그런데 이 그림에서 그 네 가지가 딱 좀 또렷하게 보이나? 아니요. 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어. 이 내용은 그 지구과학 1에 저기 뒤에 가보면 어떤 복사 평형 이런 거와 관련된 단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료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좀 들여다보면은 자, 우리 책에서 소개했던 열 전달 방식 첫 번째, 태양의 단파 복사. 이거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 이 그림에서 태양의 단파 복사. 제일 큰 거 요거. 네, 맞지? 이게 우리 지구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태양의 단파 복사 1번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사항이다. 그 다음에 2번, 대기와 해양 사이에서 전달되는 복사 에너지는 어떤 걸까요, 여기서? 뭘까? 104. 104. 그래, 지표에서 대기로 가는 104의 에너지. 또 되게 대기의 재복사. 그래, 요거 대기에서 복사의 형태로 이렇게 지구로 들어오는 요 에너지들의 표현이 바로 2번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봐주면 되겠어. 그래서 보면 태양의 단파 복사를 100으로 잡았어. 이 100이 쭉 들어오는데 몇 %씩 쪼개지냐? 25%는 우리 대기에 흡수된다.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 45% 흡수된다. 그 다음에 빙하나 해면의 일부에서 이렇게 5% 반사돼서 다시 우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대기와 구름의 윗부분에서 반사되어서 다시 우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 에너지 100 중에 반사하는 다시 우주로 돌려보내는 반사율이 몇이야? 30%지. 요것을 우리는 이제 알베도라는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정도라고 표현을 해. 그럼 만약에 여기서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지표면의 반사 숫자가 작아지겠지. 그러면 100은 정해져 있는데 얘가 작아지면 또 어디가 좀 더 커질 수 있을까? 얘가 커지겠지. 그러면 기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1번, 2번까지 한번 살펴봤고 3번은 어떨까? 3번 대기 기온 수온 차이의 현열 수송은 맞아, 대류와 전도. 대류와 전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땅 부분에서 대기로 가는 방향이 더 크다. 그래서 3번은 이 부분. 자, 그다음 마지막 4번은 딱 용어가 똑같지? 잠열이 이렇게 올라간다. 뭐가 더 큰 것 같아? 전멸의 이야기에 훨씬 더 에너지의 수송량이 많대. 그래서 이런 특징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그림보다 이 그림 좋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좀 소개했다. 그래서 체크해보고 넘어가자.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지난 수업 때도 했을 거야. 작년 통과 과정에서. 그래서 위도별 열 수지를 보면 당연히 저위도에서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다. 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저위도에서 많이 받지? 위도가 강조.
그래요.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더 이제 수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클 거다. 반면 고위도는 그 태양 극세에너지가 들어오는 방향이 지표면과 굉장히 경사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어서 그게 분산되다 보니 저기 고위도에서는 태양 극세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받는다. 하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때? 지구 복사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저위도에서 가장 많은 열을 가지고 또 내뿜어. 그리고 고위도에서 적은 열을 가지고 내뿜어. 하지만 그 기울기의 차이가 있지. 기울기의 차이가 있으면서 결국 저위도 영역 부근에서는 에너지가 과잉되고 고위도 영역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된다. 근데 여기에 단위를 보면은 시간의 단위가 있다, 맞지? 1분당 들어오는 혹은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인 거야. 여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들어오는 양,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하는 양이야. 그럼 1분당 이 에너지가 이 위도대에 쌓이는 거야.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뜨거워져요. 계속 가열될 거잖아. 근데 우리 지구는 그런가? 계속 저기도 가열되나?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에너지 과잉에서 에너지 부족으로 에너지가 수송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적분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에너지 과잉이 계속 쌓이니까 위도 38도 부근 여기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수송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특징들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렇게 에너지가 수송되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에서는 엘니뇨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엘니뇨로 라니냐로 설명이 넘어가고.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사실 우리 통과 때 했다, 맞지? 쌤 기준으로 봤을 때 제법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 근데 조금 안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기도 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할게. 혹시 작년에 수업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은 그럼 엘니뇨일까 라니냐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었는지 기억나? 작년에? 맞아. 작년에는 라니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래 지금은 어떻대?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 지금은 엘니뇨, 사실 지금 엘니뇨다는 아니야. 근데 엘니뇨가 지금 다가오는 6월, 7월, 8월에 엘니뇨로 바뀔 가능성이 70, 80% 정도로 예상이 된대.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이제 영상이랑 또 자료들을 한번 보자. 자, 그럼 엘니뇨의 정의는 뭘까? 라니냐의 정의는 뭘까? 이것도 작년에 수업했었던 자료인데 이제는 이 표현을 조금 우리가 외워보면 어떨까? 작년에는 쌤이 외우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곱씹어보자라는 거지. 자, 구역을 정했어. 애매하게 뭐 적도, 동태평양 부근 이런 식이 아니라 정확히 니뇨 3.4 구역, 요 영역, 요 구역에 3개월 이동 평균 해표면 수온 편차가, 요 말이 조금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동 평균이 뭐야? 이동 평균? 이동하는 횟수의 평균 땡. 속도 땡. 데이터를 이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1월에 10도, 2월에 20도, 3월에 30도, 4월에 40도 그냥 이렇게 해보자. 그럼 3개월 이동 평균이라고 하면은 지금을 포함한 예를 들면 지금을 포함한 3개월의 이동 평균이라고 하면 3개월 이렇게 이동하면서 평균을 낸다는 거야. 알겠나? 그렇게 3개월 이동 평균 해수면 수온 편차가, 그러면 그것의 평균에서 차이는 관측값과 그것의 평균값과의 차이, 즉 편차, 얘를 계산해 봤을 때 섭씨 0.5도 이상이 되는 그 기간이 5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그 첫 달을 엘니뇨 발달의 시작이라고 본대. 그러니까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야? 5개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지금 엄청 빠르게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확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 자, 요 영상은 우리가 작년에 봤었고, 자, 요 영상 한번 보자. 야, 이 표 진짜 장난 아니다, 맞지? EBS 영상이야. 한글 자료를 찾아봤을 때 태양빛을 수직으로 받고 있는 적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도 지역과 비교하면 평균 기온이 30도가량 더 높죠. 위도별 수온 차이가 하지만 있는 거야.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바다 수온은 평상시 다른 적도 지역보다 8도씨 정도나 더 차갑습니다. 뜨겁고 이유는 뜨겁고. 적도 지역에 부는 무역풍에 의해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동태평양 부근의 바다는 부족한 물을 깊은 해저로부터 채우기 때문에 수온이 낮습니다. 저쪽에서 용승이 좀 이를 용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 동태평양 해수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엘니뇨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는 이유는 적도 지역에 부는 무역풍이 약화되었기 컷을 때문입니다. 약간 좀 느려졌어. 무역풍이 약화되어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적어지면 동태평양 해안의 용승 현상이 약화되어 수온이 상승하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동태평양 적도 지역 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엘니뇨로 정의합니다. 동태평양 지역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영양염류와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여 어장이 황폐화됩니다. 또한 따뜻한 기류로 인해 만들어진 저기압으로 동태평양 지역에 폭우와 홍수 같은 기상이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태평양 지역에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가져오죠. 라니냐는 적도 부근에 부는 무역풍이 강화되고 동태평양의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게 되면서 동태평양 바다의 용승 현상이 더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태평양 부근의 해수 온도는 평소보다 더욱 낮아지게 되겠죠.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남아시아와 남아프리카 지역의 홍수가 잦아집니다. 남아메리카 연안의 사막은 더욱 건조해지고 한파가 발생하기도 하죠. 엘니뇨와 라니냐 모두 이상기상 현상을 가져와 우리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아마 앞에서 봤던 것과 겹치니까 넘어가고, 이 자료가 PPT 쌤이 나눠준 자료에 있나? 예. 요거 기상청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자료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자료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위도와 경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어. 위도는 풀마 5도 정도, 그다음에 경도는 서경 170에서 서경 120도 사이. 요 구역을 민요 3.4 구역이라고 딱 정했대. 그래서 요 지역의 수온을 이제 눈여겨 보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 책에는 이런 자료가 있다. 엘니뇨, 라니냐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요 선 Y축이 해수면 온도 편차야. 그래서 여기 0.5 정도로 이제 끄어놨다 맞지? 우리 책은 집필했을 당시에 새로운 그 정의가 적용되지 않아서 우리 책에는 0.4라고 적혀 있어. 이건 옛날 정의거든. 근데 지금은 여기에 0.5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줘. 자,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평소보다 여기 동태평양 태평양 동부 적도 해역에서의 수온이 평소보다 0.5도씩은 높은 뭐 이런 지역을 엘니뇨가 발생했다는 체크를 이렇게 또 했는데, 또 일부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아까 그 엘니뇨의 정의를 봤을 때 이런 수온의 편차가 0.5도씨 이상 높은 기간이 5개월 이상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기울기가, 즉 온도 편차의 변화가 아주 빨라서 이 그림에는 이게 5개월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때부터 엘니뇨 발생이라고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무슨 질문인지 알겠나? 5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그 질문에는 좀 동의를 해. 근데 이 그림은 아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0.5도씨라는
온도 편차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쪼갰을 때 이렇게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기간이 있고 평상시보다 온도가 낮은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만든 자료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자. 자, 그리고 이것도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는 자료라서 가지고 와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자. 4월 24일 MBC 뉴스 자료인데 피곤한 사람 정신 좀 차리고. 산사태로 쏟아지는 토사가 마을을 가로질러 급류처럼 흐릅니다. 폭주하는 토사가 집과 건물을 종잇장처럼 부수고 지나갑니다. 산등성리에서 밀려온 토사가 주택가 골목을 가로질러 들이닥칩니다. 흙탕물과 잔해물이 뒤섞인 급류에 사람도 휩쓸렸습니다. 다행히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여기서 180km 떨어진 페루의 다른 마을에도 산사태가 밀려왔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흙더미가 크고 작은 건물과 집들을 힘없이 무너뜨리며 마을을 관통합니다. 페루가 그 동태평양 흙더미가 휩쓸고 지나간 곳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페루와 인접한 에콰도르에도 살인적인 폭우와 홍수,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거대한 흙더미가 산사태의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폭우로 4월 상순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은 페루와 에콰도르를 합쳐 100명이 넘습니다. 지진 이런 게 아니라 폭우와 홍수는 지금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페루는 최근까지 전 국토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페루와 에콰도르의 공통점은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 인접한 국가란 겁니다. 화장실인데. 극단적인 폭우의 원인은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는 동태평양의 수온입니다. 네, 이것은 지난 1월 태평양의 수온인데요. 동쪽이 이렇게 온통 파랗습니다. 올해 1월이래. 올해 1월에는 이런 식의 수온의 편차가 낮았대. 승준은 뭐라고? 뭐라고? 예년보다 바다가 차가워지는 현상, 바로 라니냐 현상이죠. 그런데 지금 수온은 파란 바다가 사라지고 바로 라니냐 현상이죠. 그런데 지금 수온은 파란 바다가 사라지고 동쪽이 이렇게 붉게 변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와 페루는 바로 이쯤에 있는데요. 두 나라에서 가까운 바다의 수온은 이렇게 더 많이 올랐습니다. 뜨거운 바다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서 물폭탄을 퍼부을 수가 있습니다. 수온이 1도 높아지면 바다가 내뿜는 수증기는 4에서 7%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이달 중순 엘니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초 해수면 온도인데요. 태평양 동쪽이 온통 붉은색입니다. 엘니뇨 현상인데요. 지금 동태평양은 바로 이런 모습을 향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엘니뇨는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엘니뇨의 기준은 동태평양의 3개월 평균 수온이 0.5도 이상 웃돌됩니다. 슈퍼 엘니뇨는 평균 수온이 2도 이상 높고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큽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올해 출현하는 엘니뇨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기후변화의 가속 페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다가 차가워지는 라니냐가 지구온난화의 제동장치라면 그 반대인 엘니뇨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가속 페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라니냐는 무역풍이 빠르게 불기 때문에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찬 해수가 어쨌든 동태평양에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열을 좀 해소시킬 수 있었대. 그리고 무역풍이 빠르게 불면서 어쨌든 표층 순환이 또 빠르게 일어나니까 에너지의 열 전달이 고비도로 빠르게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하니까 표층 해수의 순환도 천천히 일어나고, 그리고 용승도 잘 안 일어나니까
열이 적도 부근에 엄청 갇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더 이것은 지구의 가속화시킬 수 있다. 평균 기온 변화를 얘기하는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구의 기온은 꾸준히 오르고 있고 특히 지난 8년은 관측사상 가장 더운 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은요. 여전히 기온이 높기는 하지만 상승세가 조금은 주춤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지. 라니냐가 만든 차가운 바다가 공기를 식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라니냐라는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엘니뇨가 출현하면서 기온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 겨울철에 만약 엘니뇨가 발생한다 그러면 전지구 평균 기온이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죠. 올해 지구의 기온은 관측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엘니뇨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올해 지구 기온은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지난달 전 세계 기온이 관측 이래 2위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거대한 아시아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동부, 남반구인 남미와 호주, 남극 대륙도 고온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3월 평균 기온은 전국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4월에 피던 벚꽃이 3월에 만개했고 예정된 벚꽃 축제 기간에는 벚꽃이 다 졌습니다. 꽃이 일찍 지면서 꿀벌과 과실수 등 생태계도 혼란을 겪었습니다. 여름은 어떨까요? 올해처럼 엘니뇨가 발달하는 여름철, 한반도에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수증기를 몰고 오는 뜨거운 남풍이 불 때 폭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7월 중순, 8월 중순까지 수증기 수송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의 만남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극단적인 날씨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주변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보이더라고. 쌤도 뭐 구독한 채널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뭐 다가오는 여름에 이제 정말 더울 거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기온. 그래서 요것도 사실상 한국인들의 휴가는 7, 8월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가는 첫 여름 성수기라 업계에서도 각종 프로모션을 내놓을 정도로 벌써 휴가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휴가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월별 날씨 예측을 보면 7월과 8월에는 맑은 날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온통 비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핫한 관광도시인 부산과 강릉을 기준으로 해가 뜨는 날은 10일도 채 되지 않는데요. 그마저도 구름이 낀 날씨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가 뜨는 날이 고작 일주일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사실상 취소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30년 평균의 7월 강수 일수는 16.3일, 8월은 14.7일이었고 지난 10년간 가장 사실 평균적으로 7월, 8월에 비는 한 달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내렸다고 해. 많이 오지. 물론 조금만 와도 비가 온 날이라고 측정하기 때문에 더 많이 측정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 부산 한번 봐봐. 부산 보면은 여기 서울이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7월과 8월에는 맑은 날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온통 비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핫한 관광도시인 부산과 강릉을 기준으로 해가 뜨는 날은 여기 왼쪽이 우리 부산인데 부산의 8월을 보면은 다 비고 이 두 개만 그나마 구름 끼어 있는 해가 보인다고 해. 물론 얘는 지금 한 3, 4월에 예상하는 7, 8월에 예보기 때문에 장기 예보야.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예보를 해놨을 수도 있는데 몰라. 우리가 진짜 7월, 8월을 맞이했을 때 비가 오는 날씨를 세보면 어떨까? 아니지. 해가 떠있는 맑은 날씨를 세는 게 차라리 편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런 것도 결국에 엘니뇨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지난 10년 강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강수는 0.1mm 이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늘 폭우가 쏟아졌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올해 강수 일수가 심상치 않은 것은 확실해 그래 심상치 않단다. 한번 걱정을 해보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상청의 기후정보 포털에서 엘니뇨 라니냐 전나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구역이 뭐겠어? 니뇨 3.4 구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경보 시스템도 있는데 지금은 watch 어떤 이제 주의 알아보자 주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엘니뇨가 이제 시작됐다. 지금 엘니뇨다라는 경고를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상 모델링을 통해서 예상되는 이제 여기 4월, 그다음에 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어떤 니뇨 3.4 인덱스라고 하는 즉 수온의 편차. 여기 보면 마이너스 0.5에서 0.5 이렇게 음영이 칠해져 있지. 그래서 보면은 여기 라니냐 영역에서 엘니뇨 영역으로 바뀔 것이라고 모든 이제 기상 모델링들이 상을 타고 있대. 그래서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변화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제 그 과학적인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보자. 자, 왼쪽 오른쪽 가 나의 그림이 있는데 가는 엘니뇨 라니냐 중 어떤 현상일까? 엘니뇨 그래. 약한 동풍이 부는 그런 상황. 엘니뇨 현상이고 그 다음에 나는 강한 동풍이 불어서 용승도 강한 이런 라니냐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해수면의 경사도 얘랑 비교해보면 누가 더 급해? 나가 더 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검은 색깔 뭔가 두 선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지점을 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어디가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지점이 더 깊어? 엘니뇨가 되겠지. 물론 얘는 지금 뭐 날아가 버렸지만 어쨌든 엘니뇨가 시작되는 엘니뇨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바람이 약할수록 용승이 약하니까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날 거다. 그런 내용들 우리가 작년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체크를 해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 작년에 배우지 않았던 통합과학에도 엘니뇨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루지 않은 것. 첫 번째는 난방진동, 두 번째는 워커순환, 세 번째는 엔소. 요 세 가지 개념인데 첫 번째 워커순환에 대해서 설명할게. 우리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발생하는 대기 대순환 세 가지 배웠잖아. 뭐 있지? 페레순환, 헤드리순환, 극순환. 얘는 이제 위도를 거슬러서 이렇게 부는 큰 대기 대순환이었어. 하지만 이 워커라는 학자는 연구 중에 적도 동태평양 위에 있는 기압과 적도 서태평양 위에 있는 기압, 즉 요 두 기압의 어떤 자료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얘네 둘이가 서로 조금 이제 상반되어 있는 기압 분포를 보인다라는 그런 특징을 본 거야. 그래서 이 순환은 우리도 워커 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얘는 이제 경도를 거슬러서 적도 부근에서 부는 하나의 큰 순환인 거지. 그래서 주로 서태평양 부근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동태평양에서는 공기가 하강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워커 순환이라고 하는데 수년에 한 번씩 어떠한 이유인지는 아직 연구 중에 있지만 어쨌든 서태평양 상공의 기압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 일반적으로 저기압인데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는 그런 변화가 보이더라. 그것과 결국 관련지어서 연구를 해보니 바로 엘니뇨와 관련이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기압의 변화, 이게 시소처럼 기압이 왔다 갔다 저기압 고기압이었다가 고기압 저기압이었다가 이렇게 기압의 분포가 변하는 그런 것이 마치 진동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패턴을 우리는 난방진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러한 기압 반전, 또 해수 온도의 변화 이런 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난방진동이 엘니뇨 현상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엘니뇨 and Southern Oscillation 해서 앞글자를 따서 ENSO, 엔소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나? 그럼 이 세 가지 개념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개념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그럼 요거만 하고 마실게. 워커순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는데 엘니뇨 시기에는 워커순환이 더 발달할까 아니면 더 약해질까? 세질 것 같아요. 진짜? 약해져. 더 약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 워커순환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무역풍이 약하니까 이 워커순환도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약해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여기서 워커순환은 이 부분은 아니야. 이 부분만 워커순환인 거야. 이 시계 방향순환. 이 부분은 아니고. 반면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더 강해지니까 더 저기압, 고기압이 되면서 더 바람도 세지고 더 상승기류도 강해지고 더 하강기류도 강해지고 즉 워커순환이 더 강해지겠지. 발달하겠지. 그래서 워커순환이 엘니뇨, 라니냐 시기 각각에서 더 약해지는지 발달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비교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워커순환이라는 것이 엘니뇨, 라니냐 시기에 어떻게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때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난방진동 지수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난방진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을 이제 인덱스, 지수화해서 조금 더 정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어. 그러한 개념이 바로 난방진동 지수라고 하는데, 난방진동 지수, 여기 이제 난방진동 지수. 난방진동 지수는 어떤 방식으로 정량화하려고 하냐 하면 서로 다른 두 지역, 그러니까 니뇨 3.4 구역 부근에 어떤 섬이 있어. 니뇨 3.4는 완전 태평양 지역이잖아. 거기서 굉장히 가까운 타히티라는 섬이 있거든. 타히티라는 섬의 지역에서의 기압과 그 다음에 서태평양을 대표하는 호주 북부의 다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이 두 지역의 기압을 측정하고 이 두 지역의 기압을 비교해. 비교한다는 말은 이제 뺄 거야. 어디서 어디로 빼냐 하면 타히티에서 다윈의 기압을 뺄 거야. 그때의 기압 값이 크게 플러스냐 크게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엘니뇨 시기 그리고 라니냐 시기와 연결지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자. 자, 타히티는 요 지역이야. 요 지역. 남태평양에 타히티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호주 북부 여기 지역에 다윈이 있거든. 그래서 이 두 지역의 기압을 비교하려는 건데, 난방진동 지수의 정의는 뭐래? 남태평양 타히티 지역의 해면 기압 편차와 그 다음에 호주 북부 다윈의 해면 기압 편차를 뺀다. 그리고 여기서 표준 편차를 나눈다. 그러면 1보다 크다라는 것이 평균적인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것은 평균적으로의 값보다 더 작다는 의미가 될 텐데, 그래서 난방진동 지수의 값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엘니뇨, 라니냐 시기와 연결을 지을 수 있겠다는 거야. 요 그림 아까 전에 어디서 봤었나? 어디서 봤었어? 이 그림 비슷한 거? 엘리를 아니냐? 엘니뇨, 라니냐 그 뭐 어떤 축일 때? 요거. 저거 주. 요거 축. 그 여기서는 y축이 뭐였어? 온도 편차였지. 네. 근데 여기서는 그거지. 난방진동 지수제. 근데 이 그림과 이 그림 얘들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잠시만 어느 비율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볼게. y축이 비슷하진 않네. 조금 이렇게 되거든. 여기 60년부터 20년까지고 여기는 여기 60년부터 2000년까지네. 그럼 60년부터 2000년까지 한번 보자. 60년부터 2000년까지 보면은 60년부터 2000년 요 사이. 그럼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지금 똑같아? 아니면은 x축으로 대칭인 것 같아? 대칭된 것 같지 않나? 네. 요 부분 뾰족 올라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팍 내려와 있고, 그다음 여기 뾰족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올라가 있고, 조금 크게 다르네. 그리고 여기 세 개 뾱뾱뾱 하는 게 여기는 아래로 뾱뾱뾱 하고 있고, 맞지? 그렇다라는 말은 난방진동 지수가 크면은 어떤 식이라는 거야? 라니냐 식이라는 거겠지. 그거랑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타히티라는 지역과 북부 다윈 지역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자, 이 그림에서 타히티가 어디 지역에 있는 거야? 요 부분에 있는 거지. 여기 타히티가 있어. 그 다음에 요 지역에 뭐가 있다? 다윈이 있다. 그리고 난방진동 지수는 어디에서 어디를 뺀다? 기압을? 여기서 여기를 뺀다. 그러면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요 지역
해서 요 지역의 기압을 빼면 여기는 무슨 기압이야? 저기압이지.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에 가깝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기압일 거야 당연히.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빼면은 평상시는 무슨 값일까? 평상시는 작은 양의 값이야. 그런데 요 지역 보자. 요 상황 엘니뇨 시기. 그럼 여기 무슨 타이티가 있는데 여기 기압이 뭐가 돼? 저기압이 되고 여기가 요 지역이 고기압이 되잖아. 그럼 저기압에서 고기압을 빼면 그 값이 무슨 값으로 나와? 음의 값이 나오지. 그러면은 엘니뇨 시기는 난방 진동 지수를 생각했을 때 무슨 값이 나온다? 음의 값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요 값이 이제 표준 편차를 나누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상황일 때 엘니뇨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반면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더 강해져. 그러니까 여기는 더 어떻게 돼? 기압이 더 저기압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 타이트 지역은 더 어떻게 될까? 더 고기압이 되겠지. 그래서 평상시 고기압 저기압보다도 더 타이트는 고기압, 바위는 더 저기압이 될 거야. 그러면 더 고기압에서 더 저기압이 그렇게 되면 더 어떤 값이 나올까? 더 큰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더 큰 플러스 값, 즉 플러스 1보다 더 큰 값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라니냐 시기와 관련이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봤던 자료에서 수온은 동태평양의 수온은 낮되 난방진동 지수는 큰 값을 가질 때 있는 라니냐 시기라고 하고 엘니뇨 시기는 그 반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 알겠나? 난방진동 지수의 의미.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때 한번 비교해보자. 1983년에 여기가 좀 포인트가 눈에 띄어서 이건 책에 있는 자료야. 모국지구학 책에. 여기 실선이 다윈이래. 여기가 다윈이래. 여기가 타이티래. 그럼 난방진동 지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타이티에서 다윈을 뺀 값이잖아. 그러면 큰 음의 값이겠지. 그럼 큰 음의 값을 가지는 난방진동 지수의 시기는 어떤 시기와 가깝다? 엘니뇨 시기와 가깝다. 그래서 1983년에는 엘니뇨가 있었겠구나. 엘니뇨가 일어났었겠구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조금 외우기 쉬운 방법을, 이건 이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라니냐 시기에는 무역풍의 세기가 어때? 세잖아. 그래서 난방진동 지수의 값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무역풍의 세기와 연결 지어서 이해를 하면 아마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여기서도 지적하고 있지. 1983년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지점. 1983년 난방진동 지수가 마이너스 4.9 정도로 굉장히 그냥 가장 작았대. 여기서도 가장 작잖아. 마이너스 2.2, 플러스 2.3 이 정도 되니까 엄청 난방진동 지수가 작은 거야. 이때는 무역풍이 약하고 용승이 약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지. 이때 뾰족한 요 시기. 자, 그래서 난방진동 지수의 개념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16년과 2022년 그 해수면 이상 수온의 비교를 한 거야. 2016년, 2022년 요 시기는 어떤 시기인 것 같아? 일반 요 지역을 봐야 돼. 요 지역. 검색인데요. 엘니뇨 시기. 그럼 요 지역이 라니냐 시기. 용승이 활발해서 여기가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은 상황인 거야. 여기가 엘니뇨 시기. 요거를 실제로 한번 보면은 여기 모드에서 해양, 그다음에 해수면 이상 수온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해수면 이상 수온. 지금은 아까 전에 우리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어때? 빨갛지 요 지역이. 그렇다고 여기가 뜨거운 걸까? 생각해봐. 편차의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 지역에서 여기에 수온이 제일 높은 걸까? 아니지. 편차의 개념은 뭐야? 관측값 빼기 평균값을 있는 편차라고 하거든. 그래서 플러스면 평상시보다 높은 상황, 마이너스면 평상시보다 낮은 상황이야. 그런데 그 처음에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서태평양의 수온이 동태평양의 수온보다 어땠어?
무역폭이 뭡니까? 서태평양 부근의 수온이 동태평양 수온보다 한 7, 8도 정도 일반적으로 높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럴까? 자, 해수면 수온으로 볼게. 해수면 수온으로 보면 여기가 어때? 보라색으로 더 뜨겁지. 여기 동태평양이 여기 어때? 상대적으로 보라보라하진 않지. 분홍분홍하진 않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수온이 얘가 낮아. 그리고 지금도 수온이 여기가 낮아. 근데 해수면 이상 수온, 즉 편차를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마치 여기가 제일 뜨거운 것처럼 보이지. 이거는 편차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수온의 고유값과 그 다음에 수온의 편차값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볼 필요도 있겠다. 자, 그럼 날짜를 봐보자. 우리가 수업했던 작년 2022년 5월 이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라니냐 시기가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파랗게 빵. 완전 다르지? 지금과 완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내용이 소개되는데 자, 여기는 요거 익숙하지 않나? 우리 작년에 했었다 맞지? 작년에 다 채워봤지? 그래서 올해는 안 채울 거야. 너희가 알아서 채워봐. 됐지? 이거는 숙제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 개념들을 적용을 해보자. 자, 평상시에는 워커 순환이 이런 식으로 요 지점에서 이렇게 워커 순환이 일어난다. 여기 워커 순환을 표시해보자고 했어. 근데 라니냐 시기는 워커 순환이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 왜? 상승하는 그 위치가 즉 저기압이 발달한 지역이 여기 태평양 중앙 아니면 동태평양 쪽으로 조금 이동하기 때문에 워커 순환이 약화된다. 요걸 표시해보자. 그 다음에 라니냐 시기는 워커 순환이 더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그래서 화살표의 굵기가 좀 더 어때? 굵지? 그래서 그 세기가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해놨으니까 너희도 학습 자료에 표시를 해보자. 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난방진동 지수라고 표현해놨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방진동 지수는 평상시에도 양의 값을 가지지만 엘니뇨 시기에는 어떻게 된다? 난방진동 지수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진다. 라니냐 시기는 큰 양의 값을 가진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여기는 큰 음의 값, 여기는 큰 양의 값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한번 다 채워보면서 복습해보도록. 알겠지?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 자, 그리고 교과서 133, 134페이지는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구온난화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책 133, 134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상호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설명들이 있는 거야.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이 없거든? 그래서 각자 한번 읽어보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이게 이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너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그리고 사실은 요 지구온난화 또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 수행평가 자료로 너희들에게 또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볼 거라고 믿어. 자, 그래서 133, 134는 각자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자.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상식 수준에서 너희가 배경지식 알았으면 해가지고 쌤이 가지고 온 자료인데 바로 지구온난화 지수야.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지구온난화 지수. 탄소 발자국. 탄소 발자국, 그래 들어봤지. 탄소 발자국은. 지구온난화 지수는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우리 온실가스라고 규정한 6개 정도의 온실 기체가 있어. 온실가스. 어떤 게 있지? 이산화탄소. CO2 또 메테인 또 프레임가스. 프레온가스 또 수증기. 수증기도 있는데 온실가스 여기에 정해놓은 그건 아니에요. 온실가스도 수증기도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기체가 맞기는 맞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실가스의 종류 6개 가지고 얘를 이제 온실가스라고 이제 딱
정의를 했거든. 우리 지구온난화에 좀 심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개념이 있어. 이 개념이 뭐냐 하면 이 물질 1kg, 1톤이 얼마나 온실 효과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1톤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1로 잡았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보니 메탄은 몇 배 더 영향을 크게 주고 21배, 그다음에 아산화질소는 310배, 그 다음에 이런 수소불화탄소, 뭐 과불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프레온가스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근데 프레온가스는 온실가스 여기는 뭐 따로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같이 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프레온가스는 주로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막 얘기하지는 않아. 물론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프레온가스는 오존층 파괴와 관련된 물질이다. 자, 그래서 여기 지구온난화 지수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산화탄소 온실 효과 별로 안 일으키네요. 많이 배출해도 되겠네요. 라고 해석해야 될까? 그건 아니겠지. 왜? 저 상대적인 거 제일 그렇지. 이거는 1톤당 단위 실량 당이고 얘네들의 실제 양을 보면은 이렇게 되겠다. 국내 보자. 평균 농도를 한번 보자. 실제 대기 중에 있는 평균 농도. 얘네들의 평균 농도를 보면은 얘는 ppm, 여기는 ppb. ppm과 ppb 몇 배 차이인 거야? 1000배 차이. 밀리언 빌리언이잖아. 그래서 1000배 차이 나는데 여기 ppm에서 그럼 1000 곱하면 얘는 39만 6천이고 얘는 1824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20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지. 대기 중에 있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온난화 지수는 얘가 1이지만 얘는 28이지만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것은 뭘까? 그 지구온난화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배출량 그게 결국 요 농도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많아질 거다. 배출량이 많아지면 그런 지적도 괜찮다. 하지만 이 기체가 얼마나 대기 중에 안정하게 잔존할 수 있을까 하는 체류 시간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시간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뭐 짧으면 5년이지만 길면 200년까지도 이렇게 남아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대요. 하지만 다른 기체들은 좀 짧게 체류하고 이제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져서 다른 물질과 반응해가지고 사라지는 경향성이 있대.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무래도 영향력 그리고 이런 것에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보면 우리가 늘 주의하고 강조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제일 영향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개념이 우리 책에는 없지만 한 번쯤 들어보고 어떤 개념인지 좀 알았으면 해서 가지고 와봤어.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 확실히 CO2가 크다. 그리고 아까 승진이 얘기했지만 배출량 확실히 CO2가 훨씬 많다. 그래서 그리고 교토의정서 아까 전에 6개 있지? 이 6개가 교토의정서에서 이 6개의 온실가스를 딱 정했어. 그리고 이것을 줄이자 온실가스의 배출 줄이면 되지 않겠냐? 이것에 초점을 두고 교토의정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번 2018년인가? 2020년인가? 그때 파리 협정이 체정이 됐어. 교토의정서에서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범국가적 협정 노력인데 이번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이런 기온을 줄이기 위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재원, 또 기술, 역량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자라는 내용도 파리협정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환경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자 그렇게 하면 내용은 마무리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이런 내용이 또 사실은 있어. 엘니뇨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 혹은 뭐 전 세계에 어떤 기후 변화를 줄 것인가.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사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 좀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했었잖아. 뭐 가뭄, 홍수 이런 식으로 말이야. 아까 영상에서도 페루나 에콰도르라는 지역에 엘니뇨가 발생해서 큰
폭우,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봤어. 하지만 이것이 사실 전 세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1대1로 대응시켜서 설명하기에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엘니뇨 현상이 뭐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데 여름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겨울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식의 어떤 시기에 따라서도 이 엘니뇨라는 현상이 혹은 라니냐라는 현상이 서로 조금 다르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내지 않겠다. 그래서 엘니뇨가 뭐 적도 부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그 지역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물어보면은 해마다 또 시기마다 계절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시험에 내지 않겠다. 자 그리고 우리 책에 또 하나의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보자. 132페이지에 중앙아시아 4월 적설량 그 다음에 여름철 인도 몬순에 의한 강수량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쭉쭉쭉쭉 나타냈어. 뭐 사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막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너희가 읽으면서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인도 몬순이라고 하는 기후가 뭔지 알아? 아니요. 모르지. 요거는 아마 뭐 사회 시간이나 뭐 세계 지리 이런 시간에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자료를 한번 볼게. 우리 ITCG라고 하는 표현 지난 중간고사 법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나나? 네. 뭐였지? Inner tropical motion. 맞아. Intertropical Conversation 존인가? 그 이제 수렴하는 영역. 그래서 열대 수렴대 한글말로 하면 열대 수렴대. 즉 무역풍과 무역풍이 서로 수렴해가지고 이제 상승 기류가 형성되는 그러한 지역을 우리는 열대 수렴대라고 하는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설명을 했었어. ITCG가 여름철에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 북쪽으로 올라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5월, 6월쯤에는 이 ITCG 즉 수렴대가 인도 국가 위쪽으로 이렇게 막 올라와 버려요. 제법 많이. 적도 지역 요 안인데 이렇게 쭉 올라와 버려요. 수렴하는 지역. 그리고 수렴하면 상승하니까 이 지역에 비가 어떻게 되겠어? 맞아요. 엄청 많이 오겠지. 그리고 따뜻한 뜨거운 열들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모이니까 인도 지역이 엄청 또 더워질 거예요. 그래서 인도 지역의 어떤 계절풍을 우리는 몬순이라고 하는데 우기라고도 하고 여름철에 덥고 습한 기후를 우리는 몬순 계절풍 몬순 기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인도 지역은 뭐 농업을 위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비가 좀 많이 와주면 또 생활하기에 좋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이 시기에 비가 좀 잘 안 오면 몬순 시즌에 비가 많이 안 오면 좀 힘들다고 하네. 뭐 그거와 더불어서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은 인도 몬순에 의한 강수량이 많다. 그러면 중앙아시아 4월 적설량은 어떨까? 이 두 그래프가 이제 비례하는 그래프 같아 아니면 서로 반대 패턴으로 보이는 것 같아. 반대. 반대인 것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서 만약에 인도 몬순의 강수량이 많이 내리면 여기 중앙아시아 지역에 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까 안 올까? 수증기가 이미 다 비로 막 많이 내리고 나면 별로 안 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두 적설량 혹은 강수량의 관계를 비교해 보니 대체로 조금 반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 왜냐하면 대기 중에 어떤 수증기량, 뭐 비나 눈을 내릴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 책에 담겨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후 내용은 참고만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보여줬던 것 같은데 여기 왼쪽은 여름철, 오른쪽은 겨울철, 그리고 위에는 엘니뇨, 밑에는 라니냐 시기야. 그럼 그냥 엘니뇨가 일어났는데 여름철과 겨울철에 똑같아 아니면 좀 달라? 계절에 따라 엘니뇨가 주는 영향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 그리고 라니냐도 여름철과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떻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에 따라 뭐 계절에 따라 다 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꼭 이렇게 일어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교과서 132페이지 34, 35페이지까지 34페이지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자 그렇게 해서 2-5 마무리하고 이제 2-6 대기의 성질과 특성 한번